머리가 장례는 무슨 장례?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관 위로 계란을 집어던졌습니다. 형수, 어머니 살아생전 그렇게 돈돈 하시더니 돈 못 써서 죽은 귀신 붙었나 몰라. 시동생 장민석이 킥킥거리며 조롱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돈만 퍼달라더니 죽을 때도 유난이다. 시어머니 윤명숙의 날카로운 말이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남편마저 서윤을 외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없잖아. 그냥 이해해. 관 위로 노란 계란이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사돈 어르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쟤네 엄마가 병원비로 몇 천을 쓰다 갔는데 너무한 건 저 관짝에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하지.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한 가족의 완전한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평범해 보였던 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모욕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말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틀 전부터였습니다. 서윤은 친정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돈을 구했다면. 하지만 한경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실 한쪽에서는 남편 장도연이 무심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도연은 그제서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래. 고생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 준비는 온전히 서윤의 몫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형수, 돈 문제는 해결됐어? 장민석이 장례식장에 나타나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네, 아주버님,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우리 집안 돈 나갈 뻔했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윤명숙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림 1-2. 어머, 관이 참 좋네. 비싼 거 썼나 봐. 윤명숙은 관을 한 바퀴 돌며 품평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아, 너 혹시 우리 집 돈 쓴 거 아니지? 너네 친정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냐? 조문객들이 있는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 돈으로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요즘 며느리들이 시댁돈까지 써가면서 친정일 해결하려고 하던데.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조문이 시작되면서 벌어졌습니다. 조문객 한 명이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고인이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 순간 윤명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하여튼 돈 쓰는 것도 재주라니까요. 조문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조용히 말렸지만 윤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죽는 것도 돈이야, 돈. 살아서도 돈 쓰고 죽어서도 돈 쓰고. 참 기가 막혀. 주변 조문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윤명숙이 조문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돈 빨아먹는 거머리가 장례는 무슨 장례야. 그러더니 준비해온 계란을 관 위로 집어던졌습니다. 탁!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저게 뭐하는 짓이야.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림 1-3. 서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내가 틀린 말했어? 돈돈하다가 죽은 거 맞잖아. 죽은 사람을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모독? 사실을 말하는 게 모독이야? 그때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그러게, 돈을 얼마나 쓰다 죽은 거야. 서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틀린 말한 건 없잖아. 그냥 이해해. 그 순간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를. 남은 조문객들 앞에서 서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법적으로? 너 지금 나 고발하겠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가 나를? 웃기지 마라. 네가 뭔데? 서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서유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나가버렸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서윤의 머릿속에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림이 -1. 서윤아, 엄마가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지난해 가을 친정어머니 한경이가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수술을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2천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2천만 원. 서윤의 적금을 다 털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수술비 좀 도와줄 수 있어? 도연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나?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그게 어디 작은 돈이야? 엄마가 암이라고. 나도 우리 집안일로 바쁜데 친정일까지 어떻게 신경 써?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도와줘.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자금이 묶여 있어. 물어볼게.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틀 후 윤명숙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아, 도연한테 들었는데 친정어머니가 아프시다면서? 네, 어머님.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 그런데 말이야, 곧 죽을 인간이 왜 이렇게 돈돈 타령이야?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죽기 전까지 얼마나 돈을 쪽쪽 빨아먹고 갈라고 그래. 나이 들어서 암 걸리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전화기 너머로 윤명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요즘 늙은이들이 다 그래. 자식들 피 빨아먹으면서까지 살려고 하고 차라리 깨끗하게 가는 게 낫지. 어머님, 내 돈은 한 푼도 못 써. 이해했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림이 -2. 할 수 없이 서윤은 사채를 알아봤습니다. 이자가 무서워도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이자가 월 3%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이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네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 6개월 동안 서윤은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항암 치료비, 간병비, 약값까지 모든 돈이 서윤의 몫이었습니다.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명숙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 병실이 1인실이네? 비싸겠다. 한경이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부인. 와주셔서.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윤명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너무 오래 고생하지 마세요. 서윤이가 힘들어해요. 한경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미 충분히 치료받으셨으니까 이제 그만. 아시겠죠? 서윤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뭐가 잘못됐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죽을 사람 살리려고 얼마나 돈을 부을 거야? 한경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그날부터 한경이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림이 -3. 그리고 한 달 후.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경이는 이미 손목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너 때문에 행복했어. 엄마,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지 마. 너만 다치게 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한경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틀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식에서 계란을 던진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서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 예전에 회사 법무팀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변호사였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서윤입니다.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사람의 잠은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명숙이 평소 어울리던 동네 부인들과의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어머, 명숙이 언니 오셨네요. 언니, 며느리 친정어머니 장례 잘 치렀어요? 윤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잘 치렀다고 해야 하나? 그러더니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림 3-1. 내가 며느리 친정엄마 장례식에서 계란 던지니까 그나마 속이 시원하더라. 부인들이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정말요? 계란을요? 그럼 관 위에다가 딱 던졌지. 윤명숙은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여편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갔는지 몰라. 죽기 전까지 병원비로만 얼마를 부었는데. 같은 부류의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어머, 잘했어요. 진짜. 역시 명숙이 언니. 성격 시원시원하다니까.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친정일로 시댁 돈 축내려고 하고. 윤명숙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딱 잘라 말했지. 돈 빨아먹는 거머리가 장례는 무슨 장례냐고. 와, 시원하다. 언니 진짜 멋있어요. 친구 중 한 명인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래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
맞아.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얌전했는데 요즘은 너무 당당해. 윤명숙이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어. 우리 집 돈은 한 푼도 못 쓴다고. 잘하셨어요. 그래야 며느리가 정신 차리죠. 그때 다른 친구인 김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긴. 그냥 벙찌고 있더라고. 윤명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웃기지 않아?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를 법적으로 어쩌겠다는 거야? 친구들이 일제히 웃어댔습니다. 어머, 정말 웃기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한다고? 말도 안 되죠. 그런 며느리는 처음 봐요. 그림 3-2. 윤명숙은 더욱 신이 나서 계속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그 며느리가 친정엄마 병원비 대려고 사채까지 썼대. 어머, 사채요? 응. 이자가 얼마나 높은데. 바보같이. 그런 걸 왜 해요?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박순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늙어서 암 걸리면 그냥 순리대로 가야지. 돈 들여서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 여편네가 듣겠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부모가 아프면 당연히 자식이 감당해야 하는 건데 왜 시댁까지 끌어들여요? 윤명숙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확실하게 말해줬지. 네 친정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이 윤명숙 일행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크게 떠드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동반자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쉿 들려요. 다른 테이블의 젊은 여성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저럴 수 있지? 하지만 윤명숙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그 며느리 표정 봤어야 했는데 완전히 대꿀멍이더라고.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상상이 가네요. 속이 시원해요. 그림 3-3. 식당 직원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혀를 찼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정말 몰상식하네요. 하지만 윤명숙은 여전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며느리가 나서면 단단히 혼내줄 거야. 누가 집안의 어른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해. 맞아요, 언니. 며느리 교육이 중요해요.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건방져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말씀이 법이었는데 윤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도연한테도 말했어. 마누라 단단히 잡아야 한다고. 잘하셨어요. 아들도 엄마 편을 들어야죠. 그때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며느리가 정말로 고발하면 어떻게 해요? 윤명숙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에이, 설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한다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 그래도 요즘 세상이. 아니야. 그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냥 허세지, 허세. 박순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말이야. 사채 이자도 못 갚는 주제의 변호사비는 어디서 나와? 윤명숙은 완전히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걱정 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윤명숙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이 법무법인을 찾아가 정식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고인 모독죄라는 죄목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자신이 그날 친구들 앞에서
떠버린 모든 말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명숙은 여전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친구들 앞에서 정말 속이 시원했네. 하지만 그 시원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윤명숙이 친구들 앞에서 으스댄 지 불과 이틀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도연이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받고 뛰어나갔습니다. 장민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림사 -1. 환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에 윤명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주식 투자로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빚이요? 얼마나요? 대략 15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도연과 윤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억? 그게 말이 돼요? 네, 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 그리고 사채까지 합치면 그 정도입니다. 장민석은 결국 이틀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채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첫 번째 방문자는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고인이 담보로 잡혀있는 부동산에 대해 얘기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이 대출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안 되면 경매에 넘어갑니다. 윤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을요? 네, 죄송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인이 우리한테 3억을 빌렸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5억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돈을 빌렸다고요? 여기 차용증 있습니다. 보증인이 부인으로 되어 있네요. 윤명숙이 차용증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보증 선 적 없어요. 여기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사채업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남편 빚은 부인이 갚아야죠. 언제까지 갚을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림사 -2. 연일 이어지는 독촉 전화에 윤명숙은 거의 미쳐갈 지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장민석 씨 집 맞나요? 대출금 상환 언제 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상환하셔야죠. 전화를 끊고 윤명숙은 도연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빚을 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윤명숙에게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계속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비도 없는데 무슨 병원이야.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위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의사의 말에 윤명숙이 멍하니 말했습니다. 위암이라고요? 네,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보험 적용해도 2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바로 서윤의 친정 어머니와 똑같은 진단,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림사 -3. 병실에서 윤명숙은 도연에게 매달렸습니다. 도연아, 엄마 살려줘. 수술받게 해줘. 엄마, 저도 지금 아버지 빚 때문에.
그럼 서윤이한테 부탁해봐. 서윤이가 돈 좀 있지 않아? 도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서윤이도 지금 친정어머니 빚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도 부탁해봐. 내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윤명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서윤이한테 사과할게. 그러면 받아줄까? 엄마, 제발. 당장 치료할 돈이 없는데 나 어떡하냐. 하지만 도연이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해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서윤아, 엄마가 많이 아프셔. 제발.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플 때는 어디 계셨어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 저도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님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뭐라고? 고인 모독죄로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도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아픈데 그렇게까지. 제 어머니가 아플 때는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날 밤 윤명숙은 병상에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법원에서 고발장 접수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고발인 서윤, 피고발인 윤명숙, 죄명 고인 모독죄. 윤명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법정에 세우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후 윤명숙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피고인 윤명숙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윤명숙은 그 종이를 보며 떨었습니다. 도연아, 이거 진짜야? 내가 정말 법정에 서야 해? 엄마, 변호사 선임해야겠어요. 변호사비는 어디서 나와? 병원비도 없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인 모독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죄입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2년이나요? 네, 특히 장례식장에서 관에 계란을 던진 행위는 상당히 악질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명숙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목격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조문객 10여 명이 모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고 장례식장 직원들도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모 -1.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습니다. 법정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했던 조문객들이 대부분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었습니다. 윤명숙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는 자리가 그렇게 위압적으로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피고인 윤명숙입니다. 네, 앉으세요.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12일 고인 한경애 씨의 장례식장에서 관에 계란을 던지며 고인을 모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인 모독죄에 해당하며 특히 장례식장이라는 엄숙한 장소에서 벌어진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그 다음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피고인이 관 위로 계란을 던지면서 돈 빨아먹는 거머리가 장례는 무슨 장례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은 분에 대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증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세 번째 증인은 더욱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며느리 친정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날도 죽을 때까지 돈돈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윤명숙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림 5-2. 증인은 피해자의 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윤은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관에 계란을 던지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은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피고인이 평소에도 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어머니가 투병 중일 때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윤의 증언이 끝나자 판사가 윤명숙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윤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화가 나서 며느리가 친정일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죽은 분을 모독할 이유가 됩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판사의 표정이 엄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감정적 행동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례식이라는 엄숙한 자리에서 고인에 관해 계란을 던지며 모독한 것은 매우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그림 5-3.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윤명숙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윤명숙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금 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몸입니다. 제발. 그것은 재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은 이를 모욕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윤명숙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내가 범죄자가 되다니. 도연이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행유예라서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집행유예가 뭐야? 정가자는 정가자잖아. 법원 앞에서 윤명숙은 서윤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너 같은 며느리가 사람이냐? 파렴치한 년아. 하지만 서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뭐라고? 죽을 때까지 돈돈하다가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윤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청객들 중 일부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시어머니가 있나? 죽은 사람 욕한 게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야. 당연히 벌 받아야지. 윤명숙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의 체면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판결문이 언론에 보도되고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인 모독죄로 유죄 선고받은 시어머니. 이런 제목으로 인터넷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윤명숙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지 사흘 후 윤명숙의 악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인터넷 기사가 터졌습니다. 장례식장 서관에 계란 투척한 시어머니, 고인 모독죄 유죄.
기사 댓글에는 분노로 가득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며느리가 고발 잘했네요. 당연히 벌 받아야죠. 죽은 사람한테 저럴 수 있나? 정말 몰상식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림 6-1. 여보세요, 장도연 씨죠? 도연이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방송국 취재팀인데요. 어머님, 고인 모독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도연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아니요, 인터뷰는 아들 입장에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인터넷에 나온 기사 그거 혹시 어머님이?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런데 말이야. 솔직히 회사 분위기가 좀. 동료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하시더라. 그날 오후 도연은 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도연 씨, 앉으세요. 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아니, 당신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사업이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해요. 네. 그런데 고객들 중에서도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곤란해요. 도연은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했습니다. 혹시 고인 모독한 집안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정말 죄송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부장님, 그게 무슨 인사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명예퇴직을 권하고 싶습니다. 도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알아요. 하지만 회사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림 6-2. 그날 밤 도연은 집에 와서 윤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뭐라고? 왜? 엄마 일 때문에. 윤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내일이 회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고객들이 싫어한대요. 고인 모독한 집안과는 일 못하겠다고. 그 순간 윤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고 있다는 것을. 도연아, 미안해. 엄마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정말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회사 취업도 막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는 인터넷에서 확인해 봤는데 좀 곤란할 것 같네요. 가족 문제지만 회사 이미지상 어디를 가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한편 윤명숙은 더욱 참혹한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간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환자 인터넷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맞아. 장례식장에서 계란 던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윤명숙은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림 6-3.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고인 모독한 사람 온다. 제가 그 유명한 애 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저럴까?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해외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해외여행을 못 간다고요?
네, 집행유예 중에는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습니다. 윤명숙이 자랑하던 것 중 하나가 매년 해외여행이었는데 그것마저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픈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윤명숙 씨 맞죠? 어느 날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아,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 고인 모독 사건. 사람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윤명숙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명숙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이사 갈까? 어디로요, 엄마?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말에 윤명숙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며느리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윤명숙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교 모임 친구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명숙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명숙이 언니.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좀 힘들어서. 아, 그게. 언니, 죄송한데 지금 좀 바빠서. 순자야, 잠깐만. 나 정말 힘들어. 만나서 얘기 좀.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언니 일로 동네에서 소문이.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언니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순자야,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죄송해요, 언니.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림 7-1. 윤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김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나야. 언니. 역시 어색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언제 하지? 나 요즘 너무 우울해서. 언니, 그게 모임을 좀 쉬기로 했어요. 왜? 갑자기? 김영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다들 언니 일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해요. 내 일이 뭐가 부담스러워? 언니도 알잖아요. 인터넷에 다 나왔고 우리도 체면이 있는 몸이라. 윤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체면? 우리가 몇 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 언니,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영희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언니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김영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너희들도 잘했다고 했잖아. 그때는 자세히 몰랐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윤명숙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이 만나지 말래요. 언니 일로 우리 동네에서도 소문이. 좀 조심스러워요.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림 7-2.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때 가장 절친했던 이정숙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숙아, 나 명숙이야.
너만은 내 편이겠지? 언니,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우리 사이에.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딸이 시집갈 나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이 언니랑 가깝다는 게 알려지면 딸 결혼에 지장이 있을까봐. 윤명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전염병 환자야? 언니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요즘 세상이 그래요. 인터넷에 한번 나쁘게 나오면 정수가 우리가 20년을 친구로 지냈잖아.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하지만 내 딸 인생이 걸린 일이라. 그날 밤 윤명숙은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 앞에서 계란 투척 자랑을 하며 박수받던 자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잘했네. 진짜 시원시원하다. 역시 명숙이 언니. 그때 그렇게 박수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동네에서의 시선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기 그 사람 온다. 제가 그 유명한 애들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야겠어. 윤명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대에서도 직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7-3. 길에서 마주친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명숙이 먼저 인사해도 대부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런 시선들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줌마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 아줌마는 금방 휴대폰을 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파트 부녀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명숙님, 부녀회 모임 참석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이해해주세요. 부녀회에서도 쫓겨난 것입니다. 동네 미용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 파마 좀. 아, 죄송한데 오늘은 예약이 꽉 차서. 하지만 윤명숙이 나간 후 다른 손님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명숙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구나. 엄마,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렸어. 20년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윤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떨어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윤명숙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서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처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사회적 격리였던 것입니다. 윤명숙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건드렸는지를, 그리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한편 서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명숙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절망하고 있을 그 시간에 서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정서윤 대리님, 부장님 사무실로 오세요. 회사에서 호출을 받고 간 서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서윤 씨, 앉으세요. 부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팀장으로 승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림 8-1. 서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요. 자네의 성실함과 실력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부장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앞으로도 우리 팀을 잘 이끌어 주세요. 서윤이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팀장님. 정말 잘 됐어요. 우리가 응원했는데 드디어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의연하게 법적 대응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라면 그렇게 침착하게 못했을 거예요. 서윤은 동료들의 격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덕분에 힘이 났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딸과 함께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15살 딸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수의 말에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림 8-2.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앞날만 생각하면 돼. 엄마 할머니 일은 다 정리된 거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다 끝났어.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일에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셨어. 엄마가 복수한 거예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이었어. 서윤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를 모독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었지. 그런데 엄마는 화나지 않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지수의 순수한 질문에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하지만 지금은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 감사하다고요? 응.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거든.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어. 무엇이요? 너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 며칠 후 서윤은 친정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림 8-3. 엄마, 저 이제 팀장이 됐어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모독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요. 복수한다면 제대로 하라고 하셨죠.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했어요, 엄마.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엄마, 이제 알겠어요. 진짜 복수가 뭔지. 서윤이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복수가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수와 함께 웃으며 살고 있어요. 그때 서윤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형수, 엄마가 많이 아파요. 혹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실 수 없나요? 서윤은 문자를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가 아플 때 똑같이 부탁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때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도 기억나실 거예요. 몇 분 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 엄마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서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 형수, 저는 용서할 생각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후회하신다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지 마세요. 형수,
그리고 세상에는 정이라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그날 오후 서윤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팀장님,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회사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퇴근길에 서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저녁 뭐 먹을까? 엄마가 해주는 거 아무거나 좋아요. 그럼 엄마 특제 김치찌개 어때? 와, 좋아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날 밤 서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팀장으로 승진했다. 정말 기쁘다. 하지만 더 기쁜 것은 지수와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었다는 것이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 차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정의로운 편에 선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